여자가 누구예요? 말할게요. 저분은 민유나 씨예요. 그리고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지윤아,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이 3대 독자란. 하는 거잖아. 그런데 유나 씨는 해줬어. 당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36의 나이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울 게 많은 삶을 살고 있죠.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 명문대 교수인 남편, 그리고 여전히 관리되는 외모까지 대학 시절엔 무용과 퀸카였거든요. 지금도 동창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말하죠. 지윤이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데 그 말이 요즘엔 그냥 듣기가 싫습니다. 변한 건 많은데 변하지 않은 건 딱 하나거든요. 처음 남편 창진을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과 선배가 주선한 미팅 자리였죠. 그때 창진은 경제학과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무용과에서 제일 인기 많다는 소리를 듣던 때였어요. 첫눈에 서로 끌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창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겸손했고 공부도 잘했지만 사람들에게 다정했죠. 그래서 우리 결혼식 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지윤아, 너 인생 대박 났다. 완전 인생 승리자네.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초반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창진은 매일 퇴근하면 꽃이라도 한 송이씩 사오곤 했죠. 저는 무용 강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창진이 아무래도 내가 바쁘니까 여보가 집을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그만뒀습니다. 3년째 되던 해부터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윤아, 요즘 몸은 좀 어떠니? 아직 소식이 없네. 병원은 다녀봤어? 처음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점점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식사 자리마다 우리 집안이 3대 독자라는 말을 꼭 하셨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혼자 갔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배부른 임산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죠. 몸은 건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몸이 건강한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창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아이만 안 생기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난임. 그게 우리 부부의 진단명이었어요. 4년째 되던 해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지윤아, 우리 창진이가 외동이잖니. 할아버지도 외동이셨고 아버지도 외동이고. 그러니까 이번 세대에서는 꼭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시험관도 있고 방법이 많다던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어때? 저는 그때마다 네, 어머님,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시험관 시술도 받았습니다. 1번, 2번, 3번. 주사 맞고 약 먹고 매일 아침 병원 가서 초음파 찍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랐어요. 창진조차도요. 3번째 시술이 실패했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임신 성공담을 검색하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반복해서 생각했죠. 그날 저녁 창진이 퇴근해서 물었어요. 오늘 병원 어땠어? 안 됐어요. 창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다시 해보자.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전처럼 안아주지도 않았고 위로해주지도 않았죠. 그냥 다음에 다시 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창진도 지쳐가고 있다는 걸. 결혼 5년째 되던 지난달 대학 동창 민윤아가 연락했습니다. 지윤아,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윤아는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같이 무용을 전공했던 친구였죠. 식당에서 만난 윤아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지윤아, 너 정말 안 늙는다. 어떻게 관리해? 그냥 그렇게 살아. 남편은 잘 지내? 교수님 되셨다며?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창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진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서재로 들어가죠. 주말에도 학회 준비니 논문 작성이니 하면서 집에 거의 없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윤아의 질문에 저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려고. 그래. 근데 지윤아, 너 나이가 36이잖아.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지윤아,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아버지 생신이거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윤아,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있지? 네, 다니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진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즘 늘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거실 선반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고픈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먹고 싶었어요.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마시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윤아가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보자. 그 아래 윤아가 찍은 우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너무 어색해 보였어요. 억지로 웃은 티가 났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창진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은요? 먹고 왔어. 학과 회식이었거든. 아, 그러셨구나. 창진은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이가 없으면 우리 결혼은 끝나는 걸까?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누운 창진은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아침 준비하고 창진 출근 보내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전화 받고 또 혼자 남겨지는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불안해요. 뭔가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마지막 남은 배란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윤아의 시선에서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대학 동창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죠.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윤아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담동이라니. 거기 한 끼 식사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무용학원 운영한 지 3년째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학생 수가 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큰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생기면서 작은 개인 학원은 살아남기 힘들었죠. 그런데 모임에 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유나는 바빠서 못 온대. 요즘 힘든가 봐. 그런 말들이 더 싫었어요.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죠.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들. 유나는 입구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옷장을 3번이나 뒤졌거든요. 그래도 마땅한 게 없어서 결국 3년 전에 산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10명 정도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이지윤이 앉아 있었어요. 지윤은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크림색 캐시미어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났죠.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웨이브가 살아있었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됐어요. 옆에 앉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지윤아, 너 그 니트 어디 거야? 진짜 예쁘다. 이거요?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 얼마 한 거야? 한 70만 원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유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70만 원. 내 한 달 순수익이네. 유나야 왔어? 오랜만이다. 지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도 웃으며 대답했죠. 응, 오랜만이야.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파스타 한 접시가 4만 원이었어요. 유나는 제일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수다를 떨었죠. 지윤아, 남편은 요즘 어때? 교수 생활 바빠? 응, 요즘 논문 작업 때문에 바쁘더라고요. 너희 집 어디라고 했지? 강남? 응, 대치동이야. 대박. 거기 집값 진짜 비싸잖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지윤에게 쏠렸습니다. 지윤은 겸손한 척 웃으면서도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와인 잔을 들며 입술을 깨물었죠. 식사 중간쯤 친구 하나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야, 너 무용학원 한다며? 요즘 어때? 응, 그럭저럭 괜찮아. 학생들 많아? 적당히 있어. 사실은 이번 달에 3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근데 요즘 무용학원 경쟁 진짜 심하다던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에도 큰 체인 학원이 생겨서 작은 데들은 다 문 닫았다던데. 유나야, 너 괜찮은 거지?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걱정 마. 그때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야, 혹시 오늘 돈 빌리러 나온 거 아니지? 테이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벼운 농담이었죠. 그런데 유나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친구는 여전히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장난이야, 장난. 근데 진짜 힘들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아니야. 괜찮아. 유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총 금액은 50만 원이 넘었어요. 더치페이로 하니까 한 명당 5만 원씩 내야 했죠. 유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5만 원이면 우리 집 일주일 식비인데. 밖으로 나오니 지윤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하얀 외제차 옆에 서서 리모컨을 누르는 모습이 마치 광고 같았어요. 친구들이 감탄했죠. 우와, 지윤아. 차 바꿨어? 응, 지난달에. 진짜 예쁘다.
얼마 했어? 남편이 사줬어, 제 생일. 선물이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나는 자기 차가 주차된 곳을 봤습니다. 10년 된 작은 경차, 도색도 벗겨진 낡은 차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핸들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잘 나가는 건 지훈 쪽일까요? 같은 대학 나왔고 같은 무용을 전공했는데 왜 지훈은 교수 남편 만나서 강남에 살고 나는 빚내서 학원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까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유나는 백미러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화장도 번졌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죠. 그런데 조금 전 본 지훈의 얼굴은 어땠나요? 36인데도 대학생처럼 맑고 깨끗했잖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유나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추운 집. 이게 유나의 현실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동창 모임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지훈이 찍은 음식 사진, 지훈이 찍은 와인 사진, 그리고 지훈과 찍은 단체 사진. 모든 사진의 중심엔 지훈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왜 항상 저 여자가 중심일까요? 대학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늘 지훈만 쳐다보고 지훈만 부러워하죠. 한 번쯤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 여자가 흔들리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유나는 오늘 지훈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그리고 친구가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지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던 걸 기억했습니다. 아이.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훈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예전에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지훈이 시집가서 힘들대. 시어머니가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신대. 그 말이 지금 왜 떠오르는 걸까요? 유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난임 부부라고 쳤죠. 여러 기사들이 나왔어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 시댁의 압박에 시달리는 며느리,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 기사를 읽으면서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훈이 정말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만약 그게 지훈의 약점이라면?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면서 유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둑한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한 번쯤은 유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쯤은 저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그날 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완벽한 여자에게 금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아이.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훈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시댁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만약 그걸 이용한다면? 유나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죠. 지훈의 완벽한 삶에 균열을 내는 것. 사람들 앞에서 지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나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지훈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죠. 친구들이 지훈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꿈속에서 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통쾌한 느낌도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훈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어제 너무 즐거웠어. 다들 건강하고. 유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즐거웠다고? 정말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을까요? 곧 알게 될 거야. 유나는 혼잣말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학원에 가야 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어제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복수?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이제 그냥 참고만 살 수 없었어요. 한 번쯤은 지훈이 흔들리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요. 유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훈의 SNS를 샅샅이 뒤졌어요. 다행히 지훈은 SNS를 자주 올리는 편이었죠. 오늘 남편이 테니스 치러 갔어요. 주말마다 골프 연습장 가는 남편 같은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정보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윤창진, 39살, 경제학과 교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대치동 테니스장, 주말 오전엔 삼성동 골프 연습장. 다음은 자기 관리였습니다. 유나는 적금을 깨서 성형외과에 갔어요. 쌍꺼풀 수술과 코필러, 그리고 보톡스까지.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확실히 달라 보였죠.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세련돼 보였습니다. 헬스장도 등록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했죠. 무용을 전공했으니 몸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니 몸매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탄력 있고 우아한 라인이 살아났죠. 옷도 새로 샀습니다. 빚을 조금 더 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고급스러운 운동복, 세련된 원피스, 은은한 향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저녁 유나는 대치동 테니스장에 나타났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코트가 보였죠. 유나는 프론트에 가서 말했습니다. 회원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유나는 슬쩍 코트 쪽을 봤어요. 그리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윤창진이었죠. 사진으로만 봤던 것보다 실물이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드러나는 테니스복 차림이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공을 치는 모습이 꽤 멋있었죠. 고객님, 레슨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혼자 연습하고 싶어요. 그럼 빈 코트 예약해 드릴게요. 유나는 창진역 코트를 예약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하려면 자연스러워야 했거든요. 며칠 후 유나는 다시 테니스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창진이 있었어요. 유나는 역 코트에서 라켓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무용을 전공했으니 몸놀림이 우아했습니다. 일부러 창진이 볼 수 있는 각도에서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유나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데 창진이 들어왔어요. 유나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창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저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서툴러서요.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자세가 괜찮으시던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유나는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민유나라고 해요. 무용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윤창진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님이시구나. 멋지시네요.
창진은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유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유나는 창진의 스케줄에 맞춰 테니스장에 나갔습니다. 매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죠. 오늘 학교는 어떠셨어요? 교수님 요즘 논문 쓰신다며 힘드시겠어요. 관심 있는 척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창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유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유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좋아요. 저도 마침 목마르던 참이었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진은 아메리카노를, 유나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유나 씨는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했죠? 네. 대학에서 무용 전공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그렇게 우아하셨구나. 과찬이세요. 창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운동이 유일한 낙이에요. 학교 일도 바쁘고 집에 가도 뭐랄까 편하지가 않아서요. 집에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창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해서요. 유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대신 가볍게 화제를 돌렸죠. 저도 요즘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생 수도 안 늘고 월세도 부담되고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운동하면서 풀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둘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테니스 치고 나면 자주 카페에 갔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창진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랑 얘기하면 편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저도요. 교수님은 들어주는 걸 잘하시네요. 그래요? 집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 창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으세요? 창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아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시구나.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도 계속 압박하시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지쳐가고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했던 대로였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문제는 부부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은 대화도 안 하고 집에 가는 게 싫을 정도예요. 창진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골프 연습장에서도 만났습니다. 유나가 먼저 제안했죠. 교수님, 저 골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골프 연습장에서 창진은 유나의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잡고 허리를 잡고 유나는 그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연습이 끝나고 둘은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창진이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살게요. 레슨비 대신이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그냥 창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창진 씨? 네. 그게 좋네요.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만났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문자도 오가고 전화도 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창진이 제안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아내랑 또 싸웠어요. 시어머니가 또 손주 타령하시고
아내는 우시고 저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혀요. 유나는 잠깐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그날 밤 둘은 강남의 작은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창진은 와인을 여러 잔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말이 많아졌죠. 유나 씨,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요즘은 의무감만 남은 것 같아요. 많이 지치셨나 봐요. 유나 씨랑 있으면 편해요.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창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저도요. 창진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유나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렇구나. 유나 씨 같은 분이 왜 아직 혼자신지 모르겠네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창진은 유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유나 씨, 당신이 좋아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죠. 그게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둘은 호텔로 갔습니다. 창진이 먼저 제안했고 유나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따라갔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떨려요. 유나는 창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그 후로 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때론 유나의 집에서. 창진은 점점 유나에게 빠져들었어요. 유나,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창진 씨,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사랑 같은 건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복수의 한 단계였죠. 한편 지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더 늦게 들어오고 더 차갑게 대하는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죠. 어느 날 밤 창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학과 일이 있었어요. 요즘 자꾸 늦네요. 바쁘니까요. 왜요? 뭐 문제라도 있어요? 창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움찔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우리 대화가 없어서요. 대화요? 무슨 대화를 해요? 맨날 아이 얘기, 시어머니 얘기밖에 없잖아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진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지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되는 걸까? 남편이 나한테 지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창진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예전엔 안고 자잔 않았는데 이제는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무서웠습니다. 창진과의 만남이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유나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둘은 호텔에서 만났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창진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창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더니 유나를 바라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래요. 창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죠. 유나, 정말이에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창진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39살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유나는 창진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실 유나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짜 초음파 사진을 구했고 배에 쿠션을 대고 옷으로 가렸죠. 몇 달만 버티면 됐어요. 그 사이에 지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창진은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유나와 함께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댁은 한남동의 큰 주택이었습니다. 유나는 배에 쿠션을 대고 헐렁한 원피스를 입었죠. 얼핏 보면 임신한 것처럼 보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칠순이 넘었지만 정갈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창진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민유나 씨예요. 제가 말씀드린. 시어머니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나와 계셨어요. 75의 노신사였죠. 이분이 그 아가씨입니까? 네, 아버지. 시아버지가 유나의 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구만. 시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고생이 많았지.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언제쯤 나올 거야? 아직 초기라서 내년 봄쯤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여보, 이제 손주 얼굴 볼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기다렸나? 창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뭔데? 유나 씨를 집에 들이면 어떨까 해서요. 임신 중이니까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돌봐야지. 혼자 두면 안 되지. 근데 창진아, 지윤이는 어쩔 거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창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지윤이 그 애는 5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창진이 외동인 거 알면서도 아이 하나 못 낳고. 어머니. 창진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건 대를 이을 손주야. 그걸 해준 사람은 유나 씨잖아.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요. 그날 저녁 창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응. 학교 일이 있었어. 저녁 드세요. 제육볶음 만들었어요. 창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꼬들빼기 김치는? 네. 내가 어제 꼬들빼기 김치 사오라고 했잖아.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깜빡했거든요. 아,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내가 얼마나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창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변명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내일 바로 사올게요. 내일? 오늘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내일은 무슨 소용이야. 그럼 지금 나가서 살게요. 됐어. 이제 와서 사봤자 소용없어요. 창진은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죠.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창진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요? 밤 10시예요. 조용히 좀 있고 싶어 창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창진이었어요. 당분간 집 안 들어갈게. 부모님 댁에 있을게요.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단순히 김치 때문은 아닌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다고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한남동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배가 불러온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옆에서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창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요.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죠. 숨이 막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창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훈을 발견했죠. 당신, 왜 여기 와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들어와. 설명할게. 창진은 지훈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모두가 지훈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어머님, 저 여자가 누구예요? 지훈이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 앉거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창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게. 저분은 민유나 야 그리고 내 아이를 임신했어.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라고요? 6주째야. 내년 봄에 아이가 태어날 거야. 지훈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가까스로 버텼죠.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런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지훈아, 목소리 낮춰. 여기 임산부 있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이 3대 독자라는 거. 그런데 너는 5년 동안 뭘 해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했어요. 병원도 다니고 시술도 받고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유나 씨는 해줬어.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걸.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럴 수 있나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예요.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손주야. 그러니까 저를 버리시겠다고요? 버린다는 게 아니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창진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이혼해. 유나 씨랑 살 거야. 아이도 있고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될 거야. 지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졌어요. 당신 미쳤어요? 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못 했잖아. 이제는 포기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보기 안 좋아.
어머님, 제발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랑은 안 맞는 거지. 이제 그만 가. 시아버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을 보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유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지훈은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미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창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창진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5년 전이 옛날이에요? 지금은 달라. 나도 변했고 당신도 변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를 못 낳은 게 죄예요? 죄는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제 끝인 거야. 창진은 돌아섰습니다. 유나에게 가서 어깨를 감싸더니 말했죠. 유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부짖었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폈어요. 창진은 유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죠. 지우는 혼자 거실 바닥에 남았습니다. 울음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우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완벽해 보였던 결혼, 부러움 받던 삶, 다 거짓이었구나.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지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이제 집이 아니었어요. 일단 앞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지우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창진이었죠.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지우는 눈물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깊고 뜨거운 분노가 가슴에서 타올랐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는 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불을 켤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쳤죠. 몇 개의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중 한 곳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문제신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고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시군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유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번호였어요. 메시지를 작성했죠. 민유나 씨, 이지훈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곧 내용 증명이 발송될 것이고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보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지난 5년을 떠올렸죠.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모든 게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새벽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창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지우는 문을 열었어요. 왜 왔어요? 창진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당신, 유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긴. 소송하겠다고 했죠. 미쳤어? 지금 유나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창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유산했어. 당신 문자 받고 충격받아서 유산했다고.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라고요? 유산했다고. 아이가 없어졌어. 다 당신 때문이야. 창진이 지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렸죠. 당신이 그 문자만 안 보냈어도 우리 아이는 살았을 거야. 저는 그냥 뭐? 당신 질투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창진은 지훈을 밀쳤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넘어졌죠. 당신 정말 최악이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빨리 서명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쓰러진 채로 울었어요. 내 잘못일까요? 정말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걸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지우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시댁의 배신, 그리고 어젯밤 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불륜이 명백하니까요. 근데 제가 문자 보낸 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유산의 원인이라고 하던데요.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자 한 통 때문에 유산이 됐다고요? 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단순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려면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나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야 해요. 문자 한 통으론 힘들죠.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변호사의 말에 지훈의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했죠.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기억났어요.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며느리가 할 일이 뭐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았죠.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창진도 그랬습니다.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남편. 오늘은 피곤해. 좀 내버려둬.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대화를 피하는 남편을 보며 지우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했을까요? 왜 나만 미안해 했을까요? 지우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겠어요. 거울 속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다짐하는 것처럼요. 지훈은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나 씨가 다녔다는 병원을 확인해 보세요. 임신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요. 그날 오후 지훈은
유나가 다녔을 만한 산부인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댁 근처, 유나가 사는 동네 근처, 세 군데를 돌았지만 기록이 없었어요. 네 번째 병원에서였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민유나 씨라고 하셨죠?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기록은 없는데요. 확실해요? 네, 최근 6개월 내원 기록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지우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유나는 어디서 임신 확인을 받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짜 임신 초음파, 임신 사기, 여러 기사들이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초음파 사진을 파는 사이트도 있었죠.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다음 날 지우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지우나, 왜 왔니? 어머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창진도 있었어요. 창진은 지훈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왜 왔어요? 유나 씨 얘기하러 왔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병원들을 다 알아봤어요. 유나 씨가 임신 확인을 받았다는 산부인가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도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나가 분명히 임신했다고 했잖아. 증거가 있어요?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요? 창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거야? 아니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정말 임신이 맞았는지요. 유산까지 했는데 무슨 확인을 해? 당신 때문에 아이를 잃었잖아.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문자 한 통 때문에 유산이 된다는 게요.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지훈, 너 지금 질투 때문에 이러는 거 다 보여. 유나는 우리 손주를 임신했던 사람이야. 아버님, 제발 확인만이라도 해보세요. 확인은 무슨? 나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였죠.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진이 급하게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지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왜요? 그냥 와. 빨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이분이 지훈 씨예요? 남자가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창진이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유나의 남편 강태수라고 합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유나 씨가 결혼했어요? 네.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강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였죠. 여기 증명서 있어요. 민유나는 제 아내입니다. 창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유나가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강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창진 교수님, 제 아내랑 불륜을 저지르셨네요. 저는 몰랐어요. 유나가 미혼이라고 했어요. 모르긴요. 그런 변명이 법정에서 통할까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3억 주시면 합의해드리죠. 3억이요? 네. 제 아내를 빼앗아간 대가치고는 싸죠. 안 그러면 학교에 알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유부녀랑 바람 피웠다고요. 창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유나를 데려와요.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유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충격받아서요. 강태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쨌든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돈 준비 못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진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고 시부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너무 계획적이에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지훈을 봤습니다. 뭔데? 이 상황 전체가 이상해요. 유나 씨의 가짜 임신부터 유산,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것까지요. 창진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요. 말도 안 돼요. 유나가 그럴 리 없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군요. 확인해 봐야 해요. 돈 주기 전에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억이 문제가 아니야. 학교에 소문나면 창진이 끝장이야.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돈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만해. 지훈, 내 말은 이제 안 들어.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지훈은 혼자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날 유나의 주소를 찾았어요. 예전 동창 모임 명단에 적혀 있었죠.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유나의 집 앞 골목에서 기다렸어요. 차 안에 앉아 몇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유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시댁에 나타났던 남자 강태수와 함께였죠. 둘은 편하게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유나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빼앗긴 아내의 모습도 아니었죠. 지우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둘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안에서 맥주와 안주를 고르며 웃고 떠들었죠. 유나가 강태수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강태수는 유나의 허리를 감싸며 뭔가 속삭였어요. 둘은 곧 유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반지하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커튼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기야, 이번에도 잘만 하면 3억은 받아. 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어요. 진짜? 확실해? 당연하지. 저 집안 체면 중시하잖아. 교수가 유부녀랑 바람 피웠다는 게 학교에 알려지면 끝장이야. 근데 지훈이란 애가 자꾸 의심하던데. 좀 불안해. 유나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걱정 마. 저 집안 사람들은 너무 멍청해.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다들 믿더라고. 그러게. 가짜 초음파 사진 하나로 저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어. 둘이 웃었습니다. 낄낄대는 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어요. 지난번처럼만 하면 돼. 울면서 연기 잘하고 내가 화내면서 돈 요구하고. 지난번? 아, 작년에 그 변호사? 응. 그때도 똑같이 했거든. 가짜 임신하고 유산 연기하고 내가 남편으로 나타나서 돈 받고. 그때는 얼마 받았어? 2억. 근데 이번엔 교수니까 3억은 받아야지. 강태수가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너 진짜 연기 잘해. 윤창진 그 새끼가 내가 유산했다고 하니까 울더라고. 바보지 뭐. 쿠션 빼고 화장실에서 물 뿌리고 나왔더니 다들 난리 났잖아.
유나가 킥킥 웃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이번에 돈 받으면 진짜 해외로 나가자. 이제 한국에서는 더 못해. 그래. 태국 가서 한 1년 놀다가 다시 생각하자. 좋아. 나 태국 좋아해. 맥주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배하는 소리였어요. 그나저나 지훈이란 애는 진짜 불쌍하긴 해. 5년 동안 아이 못 낳았다고 맨날 시달렸다며? 쌤통이지 뭐. 대학 때도 잘난 척 하더니. 너 아직도 그때 일 기억해? 당연하지. 맨날 중심에 서 있고 교수 남편 만나서 잘 살고 한 번쯤은 무너지는 거 보고 싶었어.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야, 복수? 돈도 벌고 복수도 하고 일석이조지. 역시 내 와이프. 똑똑해. 둘은 다시 웃었습니다. 지우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죠. 이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확실히 해두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증거를 확보했어요. 어떤 증거요? 유나와 그 남편이 나눈 대화요.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직접 말하는 내용이에요. 파일 보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결혼 사기, 공갈 미수, 사문서, 위조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해요. 돈을 넘기기 전에요. 다음 날 오전, 지우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안에 체포할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후 경찰은 유나와 강태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도 빨랐어요. 창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 경찰이 유나를 잡아갔어요. 알고 있어요. 당신이 고소했어요? 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유나와 그 남편이 나눈 대화 녹음이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진짜 사기였어요? 네. 가짜 임신이었고 유산도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돈 뜯어낼 계획이었죠. 창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왜요? 말이 있어. 제발.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나와 강태수는 결혼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지훈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에서 유나를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유나는 초췌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민유나 강태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유나는 징역 2년, 강태수는 징역 3년이었어요. 전과가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서는데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며칠 후 창진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지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유나에게 속았고, 당신을 의심했고, 부모님 말씀만 듣고, 창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훈은 창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지훈 제발 당신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어요. 유나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창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다 썼어요. 5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저를 믿어줄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매번 저를 외면했어요.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바로 서명할게요. 지훈, 이제 끝이에요. 당신과 저는요. 창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죠. 지훈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창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지훈 당신이 옳았어. 처음부터. 지훈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지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날, 지훈은 침착하게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이지훈으로 살 거야.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 봄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작은 무용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많은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지훈은 행복했습니다. 첫 수업 날 6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죠. 지훈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춤을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다음 주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아이는 없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 나쁘지 않네. 저녁에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2사람 분량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사람 분량이었죠.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봤어요. 웃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었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용 클래스는 입소문이 나서 학생이 15명으로 늘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수업을 하나 더 열자고 제안했죠. 선생님, 성인 반도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성인 반이요? 네. 취미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요. 지훈은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성인 반 첫 수업 날 10명의 여성들이 왔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지훈은 긴장하면서도 설렜죠.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즐겁게 춤춰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진지하게 배웠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 수다를 떨었어요.
지훈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뭔가 빛이 나요. 지훈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그 말이 지훈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생활 5년, 이혼, 유나의 사기극, 재판. 힘들었지만 견뎌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참 멀리 왔네.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으면서 자기 얼굴을 봤어요. 36의 얼굴. 주름이 조금 생겼고 눈가가 예전보다 피곤해 보였죠.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단단해 보였어요. 늦게 알았을 뿐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고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걸. 지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다음 달부터 청소년 반도 개설하려고 하는데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우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지훈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그렇게 이지훈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지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한 여성의 용기.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 길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